예,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손님 오셨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장관님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 기대되시죠? 응? 아버지 기대되시죠? 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뭐가 얼굴에 뭐가 뭐 잔뜩. 응.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저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벌써 많이 본 분이 지금 계시는데. 얼굴 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가 뭐 덕지덕지 나가지고. 여기에 예. 장관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직원이 일주일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레고로 만든 얼굴. 아 그래요? 예. 어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다음번에 가져가야지. 오늘 지금 집으로 아, 바로 가지를 그렇습니까? 않기 때문에.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음. 장관님이 저 사무실에 오셔갖고 문 대통령 레고를 보고 얼핏 부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 레고가 있어요, 얼굴이. 어디에 있어? 보셨죠, 저 사무실에 그래요?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직원께서 요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뭐 버리고요. 에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알겠습니다. 저 보람 PD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크게 들고 있을게. 그렇지. 여기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재밌네. 근데 장관님 얼굴이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뭐 감동도 없고 에이 괜히 했다. 자, 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돼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도 얼굴이 뭐라 그럴까 희노애락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어, 내 그런 스타일이셨구나. 아니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니까 네. 아, 기분 나쁘면 확 그냥 인상 쓰고 뭐 네. 그랬던데 요즘은 이제 네. 뭐 그럴 거 없다 해서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관님께서 우리 직원이 주소를 잘못 알려드리는 바람에 마차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합니다. 월관 정세현 2호로 생방송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주소를 잘못 불러주는 바람에 이 영등포 일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46에 18을 48에 16으로 그렇게 불러주니 TMI를 이렇게 막 방출하시면 어떡해요? 응?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 주소를 그대로 알려주시면 어떡해? 음, 근데 무슨 길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번지수만. 예. 그렇지. 예. 자, 정세현 장관, 여러분들 굉장한 이력의 소유자시죠? 김대중 정부 통일부 차관,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부총리급.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실까 싶은데 최근에 보니까요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정세현의 통찰, 혼란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세현의 통찰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책이고요. 지금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저 각 사이트마다 순위를 봤거든요. 정세현 장관 책을 빼고 나니까 다 슬램덩크야. 아니 뭐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교보에서 종합순위 지금 뭐 1등이라나 뭐 예. 네이버 아니라 ES24도 그렇고 예. 뭐 알라딘도 그 순위가 높대요.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어요. 예.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보내드렸죠. 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책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는 한참 멀었구나. 장관님에 비하면 정말 한참 멀었구나. 내가 장관님 나이가 되면 장관님 같은 통찰력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건 나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아, 딱 그런 얘기예요. 선물을 엄청 비싼 거 사오셔가지고 길거리에 주웠다 같은 그런 뉘앙스. 아, 뭐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자, 어, 이 책 쓰신 의도가 뭐예요? 아, 그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위한 나의 고언이다 하는 게 아마 표지에 어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외교를 보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 외교를 예, 되돌아보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는 그런 해방 이후에는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군사적으로 6위 군사 강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야말로 저개발국, 가난한 나라 또는 미국의 원조나 지원 없으면은 국민들이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미 의존성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조 시대에도 결국 청나라한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청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는 갈피를 못 잡고 일본에 붙었다가 뭐 러시아에 붙었다가 뭐 청나라에 붙었다가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조선이 그 망할 때 자기 나라 외교의 자국 중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까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다 보니까 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 미국 편중 외교를 한다는 데 대해서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대화식으로 한 겁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질문을 목차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바람에 마치 내가 원고지에다 쓴 것처럼 됐지만은 예. 취지는 그거였었습니다. 예. 취지라기보다는 동기가 그겁니다. 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책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감히 평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2부까지 읽었거든요. 1부가 국제정치의 세계, 2부 서구 세력의 등장과 팽창하는 일본, 3부 미소 냉전 시기의 국제정치, 4부 미국 일방주의 시대 G2로 올라선 중국과 선진국이 된 한국, 5부 21세기 G2 시대 다시 격동하는 국제질서. 이렇게 지금 제 각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채팅창 위에 상단에 정세의 통찰 구매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요. 좀 구매 좀 해주시고요. 이런 책은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세현 장관께서 쓰신 책 제가 뭐뭐 썼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조선 목록들 보니까 뭐 판문점의 협상가 이게 한 3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한반도 특강 정세현 정청래와 뭐 평양 갑시다. 뭐. 그거는 공조고. 예, 그러니까. 한반도 특강 정청래와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는 그 두 가지는 공조고. 예. 그 전에 이제 판문점의 협상가 그리고 정세현의 외교 토크, 정세현의 통일 토크, 정세현의 정세 토크. 담대한 여정. 담대한 여정. 책 많이 쓰죠. 아니 작가시네. 작가? 책 내실 때마다 베스트셀러 되시는데 이번 에이. 이번 책도 한 20세만 찍으시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책이 안 날라 그래서. 네. 자,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정세현의 통찰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현안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북한 건군절 75주년 행사에 김주애가 등장을 했어요. 정말 엄마를 빼 닮은. 지금 언론들은 지금 후계자라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엄마를 빼닮았다기보다는 그것도 좀 뭐 김정은과 이설주의 그 사이에서 난 딸이니까 엄마 닮은 그 모습도 있지만은 저희 아버지 닮은 구석도 많던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하긴 뭐 다 그렇게만 닮았겠습니까만
어쨌건 볼이 빵빵하고 하는 건 제 네. 아버지 쪽이고. 지금 사진들 보시면은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녀가 있는데 김주애만 계속해서 지금 공개석상에 내밀었다. 그리고 뭐 어떤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김여정에 대한 견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리설주가 김여정이 너무 잘 나가니까 후계 구도의 불안감을 느껴서 김주애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 이설주의 그 생각이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바로 김정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0살짜리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뭐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셋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이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 이 백두혈통 하는데 쭉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려가다가 김여정으로 하면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무슨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또는 백두혈통의 후계자를 우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리지만은 결국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띄워가지고 북한 인민들이나 뭐 당 간부들까지도 김주애를 다음번 후계자로 떠받들 수밖에 없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조 풍습으로 보면은 왕자 중에 왕자가 7살에서 10살 사이에 세자 임명을 해요. 지금 10살인지 뭐 13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10살 전후라고 보면은 조선조 시대의 그 왕실 풍습으로 보면은 완전 후계자로 책정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지. 그때부터 이제 선생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자를 그 책봉하고 나서 이제 거기 사부를 두는데 아마 김주애도 저렇게 공식 서상에 더구나 열병식의 주석단에까지 올릴 정도면은 이제 뭐 가정교사가 붙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이 많은 노 간부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계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통일부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이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뭐 통일부에 있었지만은 정부로서는 그것을 사전에 예단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봐서는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김주애 등장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북한은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죠 거기.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성이 이렇게 혈통을 잃는 것도 있는 것도 저쪽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아니 오빠가 별로 신통치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영국에서도 여동생이 하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바로 그거지 뭐. 그 그림. 그 그림. 그렇게 보니까 저는 저게 그냥 이벤트인 줄 알았거든요. 엄마랑 되게 닮았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나는 책 보면서 제 볼 있는 데는 완전히 제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했는데 엄마는 눈 쪽만 닮은 것 같아. 보통 이제 딸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가?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를 더 닮아가지요. 그건 그렇죠. 귀엽긴 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입장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정세현 장관은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는 북한의 그 식량? 이 문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식량 문제. 네. 지금 북한이 2월 하순에 얼마 안 남았죠.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는데 주요 의제가 농사 문제입니다.
지금 그 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그런 것은 당 규약을 보면은 일단 그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그 당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매번 당대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5년마다 열게 돼 있는데, 그리고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원회의 하는 거예요, 중앙위원회. 그러나 또 일이 있으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해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별도로 그 시급성에 있으면은 추가로 모집 소집할 수 있지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8기 6차 전원회의가 작년 연말에 5일 동안인가 열렸었는데, 그로부터 만 2달이 안 되는 시점에 2월 하순에 중앙위원회 8기 7차 전원회의를 연다. 그리고 의제는 농사 문제다. 아, 그렇다면은 금년도 농사를 정말 잘 지어야 된다. 이 농사 문제를 잘못 대처하면은 식량 부족이 되고,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 나온다 하는 위기감에서 지금 회의를 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러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도 공식 확인했지만은 뭐 벌써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이 안 됐나? 개성 시내에서 이미 하루에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성이라 하면 우리 따지면 부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평양이 이제 수도고 특별시가 2개인가 있을 거예요. 청진이 특별시고 개성이 특별시 겁니다. 말하자면 북쪽에 청진이 있다면 남쪽에 개성이 있는데, 개성이 순서로 보면 넘버 2죠. 청진보다. 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증거들 보면은. 그런데 개성에서 그럴진데, 그런 아사자가 나올진데, 말하자면 우선순위, 배급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교통 불편한 곳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식량 사정이 말하자면 위급한 지경에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원회의를 열어서 문제 해결을 지금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 지금 뭐 대체로 지금 예상이 돼요. 열심히 노력하자. 금년에 지금 그 식량 문제가 심각하니까 북쪽으로 말하는 이제 긴장하다고 그러지. 긴장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뭐 10시간 일할 것을 15시간 일하자 하는 식으로 노력 동원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결정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식량 부족을 면하려면 그 비료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농약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도 비료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퇴비 증산이 그랬죠. 도처의 벽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풀을 뭐 꼴망태로 하나씩은 갖다 납품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필수 사항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뭐 풀베다 그걸 썩혀서 그것이 거름이 되도록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퇴비 증산 운동을 북한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식량난이 해결되겠는가. 지금 미사일 만들고 핵 개발하는 그 돈을 차라리 비료 공장 건설하는 데 쓰고 농약 공장 건설하는 데 썼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다가 지금 그렇지. 저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근데 거 아니에요? 소련이 그러다가 미국한테 손들었거든. 미소 우주 경쟁이라는 그 모자를 쓴 그 탈을 쓴 미소 군비 경쟁 과정에서 미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소련이 국부 내셔널 웨스 국부의 그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군비 개발, 우주 개발하는 데 쓰다가 보니까 인민경제 쪽에 투자할 여력이 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민경제가 주저앉다시피 하다 보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에 89년, 그로부터 72년 만에 결국은 고르바초프가 89년 12월 초에 3, 4일경에 지중해 몰타섬에
그 해안에 배를 정박해 놓고 미국의 그 당시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군비 경쟁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닌데 우리가 경제 주력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죠. 아, 사실 중국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인민들 굶기면 뒤집어지는. 그렇지. 예. 북한 지금 이게 식량 문제는 심각해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는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생활 필수품 얘기할 때 돈 예. 생기면 옷부터 사 입어 남쪽은. 아, 어? 그러네요. 모양부터 차리고. 예. 북한은 식의주입니다. 아, 먹는 게 중요하군요. 그건 김일성 때부터 그래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해방 후도 그렇고 80년 연말에도 그랬어요. 죽기 전인데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이 뭐냐면은 세계적 염원은 소위 기와집에서 비단 옷 입고 고깃국에 이팝을 먹고자 하는 맞아요. 우리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예, 이번에 기필코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쌀밥에 소고기국. 그쪽에서 이팝이라고 그래요. 이밥. 예. 야, 쌀밥에 고깃국. 근데 소고기국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고깃국이라고 했어. 고깃국. 그 진짜 그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를 보면은 북한 쪽이 산악지방이 엄청 많고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우리 고향 같은 데 가면 막 나주평야, 호남 평야 있고 막 엄청 넓은데 거기 농사지을 땅이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농지 면적이 그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나 이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이 충분히 공급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옛날 얘기지만은 95년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베이징에서 쌀 지원 회담을 할 때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쌀도 쌀이지만은 농업용 비닐 방막이나 비료 농약 같은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우스 뭐 할 때 하우스 짓고 이럴 때 비닐 부족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비닐하우스도 비닐하우스지만은 모짜리 지금 프라님도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모짜리를 그냥 논바닥에다 그대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싹을 틔웠지만은 요즘은 비닐이 나온 뒤에는 비닐 터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아주 빨리 성장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북한도 그걸 해요. 근데 그 농업용 비닐 방막이 부족하다고 벌써 지금 우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뭐 모자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겠네요. 자, 근데 지금 아까 그 이야기 이제 김주의 우상화, 김정은 우상화 이런 것들이 이 노동 의욕 고취랑 관련이 있어요? 알려있죠. 왜냐면은 이제 소련이 처음에 이제 레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스탈린이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탈린은 자기 집권한 뒤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 동원을 하는데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원리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상 자극적인 그 방식으로 노력 동원을 해야 되는데 사상 자극적이라고 할 때 공산주의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러자고 하는 것은 사실 피부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세운 것이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스탈린을 우상화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노력 경쟁을 붙였었습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빠른 속도로 소련 경제가 일어서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스탈린이 죽은 뒤에 이제 후르시초프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소련도 자본주의 방식을 조금 도입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과 북한이 반발했어요. 50년대 중반입니다. 말하자면은 너희는 일찍 사회주의 시작해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지금 사회주의적 그 사상작 방식으로 더 이상 경제가 발전 안 되는 한계점에 이렇기 때문에 방침을 바꾸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시작하는 나라 아니냐. 49년에 공산화됐고 48년에 정부 수립했으니까 북한은. 그래서 그 방법론을 놓고 사상 자극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북한은 그 과거에 소련이 스탈린이 했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중소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북한도 거기서 소련보다는 중국 편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김일성 초기, 모택동 초기에 모택동에 대한 개인 숭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 우상화 그걸 통해서 충성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노동자들이 진짜 천삽 두고 허리 펴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뭐 물 안 먹기 운동, 물 먹으면 자꾸 화장실 가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약진 운동, 천리마 운동을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다시 우상화를 하는데 심지어 우상화의 어떤 일까지 벌어지자면 지금 북한의 우표에 북한이 발행하는 우표에 김주애도 나온답니다. 아 최근에 보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김주애에 대한 충성심을 그 키워가지고 그 충성심으로 사람들이 허리 아픈 줄 모르고 뭐라 그럴까 배고픈 줄 모르고 엎어져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식량 생산이 되겠는가? 네, 일종의 세뇌고요, 세뇌. 세뇌. 심지어 세뇌해죠. 그렇죠. 김주애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명해라라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그게요 조선조 때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임금이 쓰는 글자를 못 쓰게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성계, 이방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때는 이방원도 임금 아들이 아니었지 처음에 날 때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세종 때부터는 말하자면 임금의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그 임금이 쓰는 글자를 전부 다 그 쓰지 못하고 이름을 개명하도록 한 것이 조선 초기의 그거고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임금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보통 백성들은 피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실에서 임금의 자식 그러니까 왕자들의 이름을 붙이고 뭐 그럴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글자. 어차피 지금 거기는 무슨 양녕대군, 뭐 충녕대군, 무슨 뭐 광해군, 연산군 이렇게 부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름 글자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응? 그래서 그 자기들 호적에는 뭐 올려야 되니까 아주 궁벽한 글자. 보통 사람이 이름에 안 쓰는 글자를 골라 쓰는 식으로 해서 백성을 편하게 해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주애라는 이름은 쓰지 못한 게 하니까. 그래서 후계자라고 정확히 보시는구나.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럼요. 후계자라고 보시는군요. 예. 자, 그거 다 저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우리가 왕들 이름 많이 알고 있지 못하죠. 세종대왕은 이도, 이도. 정조 같은 경우는 이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근데 이게요, 이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바지만 북한이 지금 소위 인민도 못 먹여 살리는 거 비판해야 될 지점도 있는 거죠 지금. 가만 있어봐. 이거 방송 중에 미안한데 내 코트 좀 갖다 주세요. 좀 춥다. 난로를 틀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응? 난로를 틀겠습니다. 난로 좀 틀어주고. 예. 그때까지 좀 코트 좀 입어야 되겠어. 콧물 나오시는구나. 아니 아이고. 콧물이 나올 정도로 춥게 해놓고 이거 무슨 아니 물고문 뭐 저 전기 고문은 들었지만은 이건 무슨 뭐 냉기 고문은 내가 책이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세력인가가 암살 춥게 해서 암살하자 뭐 이런 건가? 참 아이고 저기 보람 PD 가끔씩 책 이것 좀 보여주세요. 가끔씩 장관님 말 길어질 때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질문 다시 할게요. 어쨌건 북한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북한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성해야지. 아니 소련이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지금 결국은 나중에 인민 경제가 붕괴되면서 미국한테 손들고 그
슈퍼파워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음. 지금 괜히 지금 뭐 미국과 한판 힘겨루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화성 17형 그러니까 15,00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그 미사일 그것도 뭐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 그런 걸 쓰는 걸 만드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의 부라는 건 뻔한데 예산도 뻔한 거 그거를 군비에 그냥 60% 70%를 갖다 주면은 2,200~300만 됐나? 그 인민들이 먹는 뭐 인민들이 써야 되는 소위 그 식이주를 해결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비닐 만드는 거, 비닐 만드는 거, 비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비료 공장 우리처럼 비료 공장 짓고 농약 공장 짓고, 응? 그다음에 비닐 생산하고 하면은 농사 짓는데 그야말로 참 편할 수밖에 없지. 근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핵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국가의 그 정책 목표가 첫째가 안보입니다. 세큐리티고 두 번째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프로스페리티 번영인데 지금 세큐리티 군사 문제와 경제 문제의 균형을 잡아야지. 그리고 그 군사에도 그 게을리 군사 안보에도 게을리하지 않지만 경제 발전에도 국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비율을 정하려면은 외교를 잘 해가지고 밖으로부터의 그런 대북 군사 위협이 심화되지 않도록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턱대고 때만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그야말로 차충수를 둔 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핵 개발이 지금까지 그 고난의 행군 이어지고 막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굶주림에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요. 굶주림에 익숙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안쓰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체형 차이가 엄청난다면서요. 먹는 게 달라졌으니까. 체형 뭐 하여튼 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체격ik 차이가 나고 얼굴 색깔이 나고 지금 북한에 가면은 아마 우리 프라님 같은 얼굴 색깔은 김씨 왕조나 그런 색깔이 나오지 보통 색깔은 그런 색깔 못 나와. 아이고. 보통 사람은. 아이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보면은 북쪽에 두고 온 동생이 한 대여섯 살 아래인 동생이 올라온 그 형님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손은 그냥 칼쿠리 손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어요. 장관님, 물질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인드잖아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이소보에 나오는 그 신포도의 원리 같은 신포도 이론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물질이 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장관님,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식량난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한테 기회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손을 딱 내밀어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제일 중요한 시기에 선제 타격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쎄 지금 대통령이 이미 선제 타격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도 지금 북한은 미사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에 그랬지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감지하면은 그것이 뜨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미사일 액체 연료를 쓰면은 그 연료 주입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 그리고 한정된 지점에 발사장에서만 발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선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소위 공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고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고체 연료를 딱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이동식 발사 차량을 또 만들었어요. 바퀴가 뭐 9개, 10개, 양쪽 18개, 22개 이런 정도로. ICBM. 아무 데서나 실컷 가다가 그냥 고체 연료 장착된 ICBM을 쏴버릴 수 있는 정도로. 그렇진데 전술 핵무기 400km, 600km짜리 미사일 쏘는 거
그건 그야말로 그 식은 죽 먹기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너무 투자를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농사 문제를 걱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새날 방송 보겠지. 뭐 본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지금이라도 참, 그래. 지금이라도 소위 정책 기조를 바꿔가지고 안보에 투자하는 뭐냐면 비용을 좀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 내지는 북미 대화에도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선선하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강대강이니 뭐 선대선이니 그다음에 뭐 선제 공격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지. 아니, 이건 김정은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북한 2,200, 300만 인민들을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뭐 사인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소중한 물건 갖다 주면서 작심하고 산 게 아니라 오다가 주었다 같은 방식으로 왜 이를테면 북한에 슬쩍 갖다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존심 안 상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누그러들면서 남북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글쎄, 근데 이제 비차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슬쩍 갖다 준다. 그렇지 않아도 95년에는 베이징에서 비료회담을 할 때 내가 갔었고 그때 이제 대통령 비서관 시절인데 김영삼 정부 때 98년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 자격으로 또 베이징에서 비료회담을 할 때예요. 그 사람들이 뭐 혼자 중얼거리듯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남쪽에는 형제가 달밤에 밤새 볕단을 동생 집에 앞에 갖다 놓으면 동생 그걸 보고 또 형 맞아요. 갖다 놓은 그런 옛날 얘기 있죠. 그런 전래동화도 없어? 그 얘기는 좀 티내고 주지 말고 또 뭐 문서에다 서명하라고 그 사람들은 이거 항복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이게 쌀을 받아가는 대신 비료를 받아가는 대신 반드시 이것은 이행하겠다는 각 서비스덕에 이제 합의서를 만들게 돼요, 대개. 왜냐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데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쌀을 이렇게 주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문서로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항복하는 식으로 그 항복 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식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달밤에 형제가 밤새 볕단을 옮겼던 그런 미풍양속을 좀 살립시다 하는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주면 좋고.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긴 그렇죠. 사인간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본이 북한을 먼저 원조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95년에 말이죠. 예. 95년에 사실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여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던 남북 정상회담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사망을 했는데 그때 조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예. 그 조문을 불허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진 욕을 하여튼 그 이듬해 뭐 1년 내내 여간 욕을 해댔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김일성이 죽은 뒤에 95년에 북한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측면도 있고 그럴 때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 해 94년에. 예. 그러니까 95년에 이제 식량이 태부족이 되니까 WFP와 FAO, 유엔 산하 국제기구 식량 문제 농업 기구인데 거기에다 대고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죽게 생겼다. 그러자 일본에서 그때 일본 총리가 누구였었나? 일본에서 야관 먼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다 슬그머니 흘렸어요. 50만 톤 우리가 줄 수 있다. 그게 기사에 떴어요. 그러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바로 이제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아, 아무리 북쪽에서 조문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날아갔다 와서 막 그냥 뭐 험악한 쌍소리를 해가면서 쌍욕을 해야 되지만은 이 동포가 굶어 죽는다는데 일본이 먼저 주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 욕은 욕이고 그동안에 북쪽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이거 식량은 우리가 먼저 줘야 되니까 일본이 우리 뒤로 서라. 그러고는 쌀을 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줬죠. 근데 일본이 그때 쌀을 줬던 그 식량을 50만 톤 주겠다고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식량 부족이 되면은 일단 탈북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압록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가면 중국 쪽에서는 귀찮다고 해서 막을 거다 이게. 예. 그러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널 수 없는 사람 근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다로 나올 거다. 아, 바다로 나오면은 서해안으로 나오면은 규슈 쪽으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해류가. 예. 이 한반도 주변의 해류가. 동해안으로 나오면 이쪽에 니가다 쪽으로 가서 그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보트 피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본이 더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미리 50만 톤을 줘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좀 보탤 테니까 우리가 먼저 주고 생색도 내고 그걸로 해서 북한을 우리 말하자면 그 선악에 넣자. 말하자면 꼭 먹고 안 먹고라고 그럴까 이 뭐 일석이조 효과. 그러니까 보트 피플이 오는 건 맞고 그리고 이 북한이 일본한테 좀 더 살갑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본의 외교적 지위를 높인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주겠다고 했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이거 지금 그 2월 말에 중앙위원회 전원에 이어서 농사 문제 이제 토의해봤자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 그 이상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비료를 정확하게 제때 공급해라 하지만 그 비료라는 것이 퇴비밖에 없는데 물론 작년인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순천 쪽에 린 비료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량의 태부적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량은 그때 우리가 비료 회담할 때 계산을 했지만은 경지 면적 등으로 봐서 150만 톤이 필요해요. 150만 톤이. 근데 북한은 거기에 한 3분의 1밖에 공급을 못해요. 비료 공장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약은 뭐 그 꿈도 못 꾸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비료 공장 그다음 비료 공장이 이걸 질 대신 퇴비 정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말하자면 농약을 뿌리는 대신 열심히 벌레를 잡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소출을 늘리지 않는 식으로 운동을 벌리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할 텐데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북한은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그건 어차피 정치 군사 문제지만 인도주의 문제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제사회 손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럴 때 2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선뜻 나설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후미오 지금 총리가 아베 이후에 총리가 된 뒤에 북일 정상회담을 용의가 있다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 예. 응? 그건 간단해요.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좀 업적을 내 가지고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것이 기시다 속셈일 거예요. 그러면 식량 문제 같은 걸 그 매개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일 관계가 조금 완화되도록 하면서 뭐 평양을 간다든지 기시다. 이럴 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뒤통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나빴을 때 북한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심지어 뭐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일본과 북한이 어떤 화해 선을 잡아버리면 오히려 한국이
고립되는 느낌이 그렇죠. 아니 있을 수 그리고 있다. 그 시진핑이 지금 그 3년임을까지 했지만은 2010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아니 이 중국이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때 1만 달러 이상이면은 그게 이제 중국이 말하는 소강 사회입니다. 소강 사회를 이제 그 달성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소강 사회라는 것은 물론 빈부격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헐벗고 굶주리는 단계는 지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그 주석한테 참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좋겠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자 거기 답장을 보냈는데 나와 아니 우리 중국 인민과 조선의 인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되면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이게 중국에서 식량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원 문제를 가지고 경쟁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좀 소위 그 염두에 두고 플랜 B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나는 지금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권영세 장관이 국회에서 그랬네 어디 연설을 가는데 그린 대땅트를 뭐 제안했습니다. 이 식량 문제도 그린 대땅트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잘 좀 키워서 좀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에 우리가 그야말로 첫 번째 협조자가 되도록 하면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 회담으로 회담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육자회담으로 육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노무현 정부 때지만 그렇게 해서 9.19 공동성명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과거의 그 성공 사례를 윤석열 정부도 답습할 수 있다. 그죠. 윤석열 씨가 최근에 일본이 방위비 증강하고 선제 타격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거를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용인해 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지지율이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 체제에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 하면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 왜냐면 작년인가 김여정 그 부부장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담화를 내놓지 않았어요. 여간 윤석열 정부를 매우 심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가지고 윤석열은 인간 그 자체가 싫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밑도 끝도 없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그건 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을 그야말로 참 계기로 해서 기화로 해서 그들이 이 국제사회의 그런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을 기미가 보이면 뭐 요청도 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는 없지만은 하면은 일본이 치고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28년 전에 우리가 먼저 했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그 식량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가는 것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절대 거리가 있으니까. 응? 그렇죠. 바로 육로로 가도 되잖아요. 굳이. 육로로 가면은 좋은데 육로로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불비해서. 아니 도로 문제가 아니라 육로로 가면은 또 틀림없이 써붙이고 갈 거 아니요. 대한민국이 원조와 배로 오면은 사람들이 못 보고 그냥 물건만 내리고 그냥 배는 돌려보내면 되는데 15톤 트럭, 20톤 트럭에다 싣고는 막 양쪽에다가 무슨 북한 주민 돕기 무슨 식량 지원 차량 뭐 이렇게 써붙이고 가면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것도 뭐 날리면인가 쪽팔린다고 그러면 또
그 육로는 싫어해요. 그러네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갈 텐데 지금 뭔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죠. 그래서 뭐 그때 95년도에는 남쪽에서 왔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 음. 쌀 포대에다가 빨간 그 적십자 마크만 인쇄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 댓글창에 뭐라고 응? 올라왔냐면은 장관님 가르쳐 주지 마세요라고 올라와. 가르쳐 주지 말래? 아이고 이게 아니 너무 못하니까. 너무 못하니까 남북 관계만 잘해도 사실은 이게 파급 효과가 아니 어. 내가 그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공무원으로 통일부에서 공무원으로 이러면서 세금을 받으면서 그 생긴 일종의 경험이고 전문성인데 이게 나한테 월급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좀 더 평화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북한을 어떻게든지 북한이 사고 치지 않고 북한이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밟아 죽여버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가만 안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리고 예. 속담에 그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사람한테 주먹질 못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딱 그 윤석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가 북한도 검사처럼 대하는 거죠. 그게 솔직히 구속, 압수수색 이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쟤를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마인드가 없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글쎄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살살 달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거나 표를 받아내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 뭐 경찰 다 그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은 적어도 특수부에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렇죠. 그게 지금 연장돼 가지고 남북 관계도 외교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는 또 완전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상명하복으로 그 살잖아요. 아이고 참 피의자한테는 아주 고압적이면서도 위에 뭐 지검장이나 총장한테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는 그냥 입에 혀처럼 놀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자, 자기 임명권자한테는 정말 그러니까 충성하고. 근데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심정을 내가 뭐 꼭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도 속이 상하니까 그 뭐 하지도 않을 텐데 뭘 그렇게 입 아프게 그러십니까 하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입력이 될 수도 있어요. 새날도 그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던데 76만? 70? 대충 그 정도 됐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정권이 잘해서 내가 배가 아픈 건 둘째고 한반도에 최소한 전쟁의 위기는 없애야 되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민주평통 부의장을 부총리급을 하신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코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아니 코치할 수 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나는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도 한 사람이에요. 아니 77년에 통일부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이념적 성향과 관련 없이 너 와서 일해 하면 가서 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청와대도 갔었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어찌 됐건 5,200만 우리 남한 국민들이 전쟁 공포 없이 전쟁 불안 없이 맞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무슨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빵 소리도 그전에는 그 전쟁 난 줄 알고 겁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전쟁 공포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도 나라의 운영을 책임진 이상 결국 5,200만이 전쟁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뭐 오늘 의제는 사실상 아닌데 지금 탈북 출신 태영호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나갔어요. 컷오프 통과까지 했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제주도 가서 제주 4.3이 북한 김정일 지휘소 촉발됐다 이런 맥락도 없는 소리를. 북한 뭐 누구? 제주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5.18 북한군 개입설이랑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안 되면 서 그렇지. 예. 야, 저 정도 마인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북한과 화해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진짜 그건 표 안 나올 소리지만은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표를 줄 때가 또 있어요. 진짜 아니 제주도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 그 박수 치면서 표를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런 게 지금 성동격서야 그것도. 상술이네요, 쉽게 표현하면 비열한 상술. 응? 표기wan 비열한 상술. 상술이지. 야, 저 너무하네 진짜. 어. 그래놓고 윤석열이나 이런 또 국민의힘의 뭐 저 주요 고위직들은 광주 가서는 5.18이 민주화운동이고 제주도 가서는 뭐 또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저런 이야기를 못하게 역사적 사건,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건이잖아요. 참. 아니 4.3 제주 양면 학살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서 일어났다? 미치겠네. 김일성의 지시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 그거 어떻게 제주도 사람들이 그 가만 놔뒀나?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망자만 거의 한 4, 5만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인데 제주도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인데 저렇게까지 에휴 참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국회까지 진출시킨 당시의 공천심사위원장이 잘못한 거야. 그러네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인데 잘못한 거야 그건. 아유 참 아유 그만 얘기하시죠. 좀 태영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탈북민들 방송이 있었잖아요.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태영호에 대해서는 북한이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예. 어쨌든 북한에게 일본이 손 내밀기 전에 한국이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남북관계 망가뜨려 고립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계속 전쟁이 이기만 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 무기만 사들이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월간 정세현 2월 이제 봄이 오네요. 그래서 또 3월에도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안 오시려고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수요일 날 했었는데 네. 내가 뭐 꼭 2월 달에 오라는 얘기가 미리 없어서 이번엔 지나가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잘렸나 그러고는 그 어떻게 아버지를 잘라요? 아니 그런 그리 아들이 어딨어요? 또 3월 달에 와야 되구나. 네. 미리 오시기 싫으시구나 지금. 아니야. 그 몇 번째 수요일 3시 이렇게 미리 박아놓고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장관님 편하시라고. 뭐, 아니 편한 시간인데 뭐 강연 다니시고 그래갖고 편하시라고 우리가 널널하게 드린 건데. 다음 주 아니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 지금 오후 2, 3시경에 내가 좀 기난 선약이 있어서 그걸 오늘로 지금 밀어놨는데 22일 날 3시에는 또 2시부터 일본의 아사히 TV하고 무슨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로 그 아사히 TV 인터뷰를 우리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응? 우리한테 정세현 장관님 연락처를 맞아. 그 알려달라고 연락해서 나 지금 한 그래가지고. 거야, 지금. 아사히 TV. 그러니까 그 규칙의 책임이야. 20일은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건 뭐 고정 방송을 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윤석열 정권은 이 이야기를 좀 세게 듣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는 통일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한 적이 없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지향한 적이 없잖아요. 저쪽 세력들이. 전쟁 광은 있어도 저쪽이 어디야? 평화 전문가들은 없다. 지금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없겠어요? 근데 지금 그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2월 달에 만나는 월간 정세현.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네. 정세현의 통찰 이 책 구매 좀 많이 해주세요. 부끄럽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